9. 레니언 박사의 이야기. 나흘 전 1월 9일 저녁 집배운이 등기 우편을 가져왔네. 동료이자 동창인 헨리 지킬의 필재로 주소가 쓰여 있었어. 사실 상당히 의외였네. 지금껏 한 번도 서신 교환을 한 적이 없기도 했지만 바로 전날 밤에 만나 함께 식사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등기 형식까지 갖춘 서신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 하지만 내용을 읽고 나자 의구심은 더욱 커졌지. 내용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네. 1800년 12월 10일 친애하는 레니언, 자넨 내 중마 고우라네. 비록 과학적인 견해에서 이따금 다투기는 했어도 적어도 나로서는 우정을 해친 적은 없다고 보네. 행여 자네가 지킬 내 삶과 명예와 이성이 모두 자네한테 달려있다네 라고 말했다면 기꺼이 자네를 돕기 위해 왼팔이라도 내놓았을 걸세. 레니언, 이제 내 삶과 명예와 이성은 모두 자네 손에 달려있네. 오늘 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난 끝장이라네. 서론이 이렇다 보니 자네한테 무언가 불명예스러운 부탁을 할 거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군. 그건 자네의 판단에 맡기겠네. 오늘 밤 약속이 있다면 모두 미뤄두게. 행여 황제의 병상에 소환된다 해도 부디 거절하게나. 집에 마차가 없다면 빌려 타고라도 곧바로 내 집으로 달려와 주게. 반드시 이 편지도 지참하고. 집사한테 지시해 두었으니 열쇠공과 함께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내 서재문을 억지로라도 열면 자넨 혼자 들어와야 하네. 그럼 왼쪽에 E라고 표시된 유리장을 열게. 잠겼다면 좌물쇠를 부숴도 상관없네만 어쨌든 위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서랍을 내용물이 담긴 채로 꺼내도록 하게. 극도로 필요한 터라 지금 잘못 일러주고 있는지도 모르네만 그렇다 해도 내용물을 보면 제대로 서랍을 찾은 건지 알 수 있을 걸세. 약간의 분말, 작은 약병, 그리고 노트가 전부이니까 서랍은 있는 그대로 캐븐디시 광장의 자네 집으로 가져가 주게나. 그게 첫 번째 부탁이고 다른 부탁도 있네. 자네가 편지를 받자마자 움직인다면 자정 전에는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걸세. 내가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것은 예견도 혹은 예방도 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인 것도 있지만 내 부탁을 처리하는 데에는 자네 하인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 더 좋겠기 때문인 것도 있네. 아무쪼록 자정이 되면 자네 진료실에 혼자 있길 빌겠네. 그럼 자정에 누군가 찾아가 내 이름을 댈 거야. 자네가 직접 그를 맞아 내 서재에서 가져간 서랍을 그대로 전해주면 된다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의 역할은 다 한 거고 내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네. 지금이야 의아하겠지만 서랍을 넘기고 5분 후면 내 부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걸세. 그럴 리야 없으리라 믿네만 행여 그중 하나라도 빼먹을 경우 자넨 내 죽음이나 이성의 파멸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게 될 걸세. 내 부탁을 하찮게 여길 리가 없음을 알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만이라도 심장이 오그라들고 손발이 떨리는군 그래? 부디 내 심정을 헤아려 주게나. 이 시간 낯선 곳에서 희망 하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를 허우적거리는 친구라네. 자네가 정확하게 시간 맞추어 일 처리를 해준다면 내 근심 걱정은 과거지사가 될 거라네. 친애하는 레니언, 부디 나를 구해주게나. 친구, 헨리 지킬. 추신. 이 편지를 봉했건만 새로운 우려가 내 마음을 공격하는군. 우체국이 늦장을 부려 내일 아침까지 이 편지가 자네 손에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 친애하는 레니언, 그 경우 내일 낮 자네 편한 시간에 이 일을 처리하고 자정에 내 대리인을 만나주게나. 사실 그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네. 만일 내일 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더 이상 헨리 지키를 보지 못하게 될 걸세. 편지를 읽는 순간 지킬이 미쳤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했지. 당장의 혼란에 무지할수록 상황의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 더욱이 그토록 애절한 호소를 무책임하게 그냥 내칠 수는 없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이륜마차를 타고 지킬의 집으로 향했네.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도 동일한 집배원한테서 지시사항이 적힌 등기 우편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열쇠공과 목수를 불렀었고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도착했어.
우리는 함께 옛 댄먼 박사의 외과 해부실로 들어갔네. 잘 알다시피 그곳을 통하는 것이 지킬의 개인 서재로 들어가는 제일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어서 문은 단단했고 좌물쇠는 튼튼했지. 목수는 강제로 뜯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집이 다 망가질 거라며 걱정했고 열쇠공도 거의 절망적이었네. 다행히 열쇠공의 솜씨가 좋은 덕에 2시간 만에 문을 열 수 있었어. 이라고 적힌 유리 진열장은 잠겨 있지 않았네. 나는 서랍을 꺼내 칩을 채우고 천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캐빈디시 광장으로 들고 왔어. 나는 집에 돌아와 내용물을 확인했네. 분말은 고운 편이었으나 조제 약사의 솜씨까지는 아니더군. 요컨대 지킬이 손수 작업했다는 얘기지. 포장지를 하나 벗겨보니 그저 흰색의 정제 소금처럼 보였네. 그 다음 작은 약병은 피처럼 붉은 액체가 반 정도 담겨 있었는데 매우 자극적인 냄새로 미루어 보아 인 성분과 휘발성 성분을 함유한 듯 했어. 그 밖의 성분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네. 노트는 보통 크기에 글은 거의 없고 1년의 날짜들만 기록되어 있었어. 날짜는 수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으나 그 1년 전부터는 기록이 완전히 끊겨 있었지. 날짜 옆에 여기저기 짧은 기록들도 보였는데 대개 한두 단어가 고작이었네. 수백 개의 항목 중에 6번 정도 2배라고 적혀 있고 목록 첫 부분에 딱 한 번 완전 실패라는 탄성이 감탄사까지 여럿 붙어 쓰여 있기도 했어. 이 모든 것이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네. 여기 전기제 병 하나, 소금 한 봉지, 지킬의 무수한 실험이 대개 그렇듯 역시 실패로 끝나고만 1년의 실험 기록들이 있었네. 내 집에 이런 물건들을 가져다 놓는 것이 어떻게 저 괴짜 친구의 명예나 이성, 심지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대리인이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지킬의 집에서도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더군다나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대리인을 비밀리에 맞으라는 이유가 뭐지? 생각하면 할수록 미치광이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는 확신만 강해지더군. 그래서 하인들이 잠자리에 들도록 모두 물린 후 난 낡은 리볼브를 장전해 몸속에 숨겨두었네. 런던 저녁에 12시 종이 울려 퍼지자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 나는 직접 문을 열었지. 작은 남자가 잔뜩 웅크린 채 형광 기둥에 기대서 있더군. 지킬 박사가 보냈습니까? 내가 물었네. 그는 절제된 동작과 함께 간단하게 예라고만 대답했어. 내가 들어오라고 하자 그는 어두운 광장을 힐끗거리며 돌아보았네. 멀지 않은 곳에 경관 한 명이 등불을 켜들고 다가오고 있었어. 손님이 깜짝 놀라 황급히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 때문인 것 같아. 솔직히 이런저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그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오면서도 나는 손을 계속 권총에 대고 있었네. 마침내 그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처음 보는 사람이었네. 그것만은 분명했어.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아주 작은 사내였지. 소름 끼치는 얼굴 표정, 엄청난 활동력과 처참할 정도로 빈약한 체질의 이질적 결합,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존재가 빚어낸 기이한 두려움에 난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고 그로 인해 초기 오한 증세의 현저한 맥박 저하까지 일어났네. 당시만 해도 나는 격렬한 증상에 그저 의아해했고 그 원인을 다소 특이한 사적 반감 탓으로만 돌렸어. 하지만 그 이후 그 증상은 훨씬 깊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정오보다 고차원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라 확신했다네. 그자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게 역겨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 복장은 웃음거리가 되기 딱 좋은 차림새였지. 그러니까 고급 신사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컸어. 바지는 땅바닥에 닿을까봐 잔뜩 말아 올리고 외투의 허리선은 엉덩이까지 처진 데다 옷깃은 어깨 위로 넓게 늘어졌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에도 불구하고 난 웃을 수가 없었네. 오히려 나를 마주한 이 존재한테는 불량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있었어. 위협적이고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무언가가. 이런 식의 불균형은 그런 그의 본질과 어울렸을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듯 보였네. 그래서 나는 이자의 본성과 성격 외에도 그의 출신, 삶, 그리고 재산과 지위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더하게 되었어. 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는 했지만 그런 감상은 불과 수초 동안에 이루어졌네. 그때 지킬의 대리인은 크게 흥분한 상태였어.
가져왔습니까? 분명히 가져온 거죠. 어찌나 다급하든지 그는 내 팔에 손을 얹고 흔들기까지 했어. 그의 손길에 피가 어는 듯해 나는 화들짝 그를 밀쳐냈지. 진정하시죠.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앉으시죠. 나는 본을 보일 마음으로 먼저 늘 앉던 의자에 앉아서 태도 역시 환자를 만나던 평소와 다를 바 없었으나 늦은 시간에 기이한 상황을 겪는 데다 방문객을 향한 두려움까지 겹쳐 난 미칠 지경이었네. 죄송합니다, 레니언 박사님. 당연히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조바심 때문에 예를 차릴 수가 없군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박사님 친구분이신 헨리 지킬 박사님의 지시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목으로 가져갔어.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실은 폭주하는 히스테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지. 제가 듣기로는 서랍이 문득 방문객의 조바심이 불쌍해졌어. 그리고 내 호기심은 더 커져갔고. 저기 있습니다. 내가 서랍을 가리켰어. 그것은 천으로 덮인 채 탁자 뒤 바닥에 놓여 있었지. 그가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우뚝 멈추더니 심장에 손을 갖다 대더군 턱이 경련으로 실룩거리면서 이가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네. 안색이 어찌나 창백하든지 그의 목숨뿐 아니라 정신까지 염려되었어. 진정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 그리고 마치 자포자기라도 한 듯 천을 들추었어. 그는 내용물을 보더니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난 그만 아연하고 말았지. 이윽고 그가 무척이나 절제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 계량컵 있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었네. 그는 미소와 고갯짓으로 인사하더니 극소량의 붉은 전기제를 재어 약간의 분말과 섞더군. 붉은 빛을 띠던 용액은 결정이 녹으면서 밝아지더니 급기야 소리를 내며 부글부글 끓고 약간의 전기를 내뿜기 시작했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거품이 가라앉고 용액은 금보라색으로 바뀌었다가 보다 천천히 연녹색으로 변해갔어. 방문객은 예리한 눈으로 미소까지 지으며 그간의 변형을 지켜보더니 계량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돌아서서 나를 뚜레지라 노려보았어. 자, 이제 마무리가 남았군요. 그래 어쩌시겠습니까? 끝까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사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이 컵을 들고 나가드릴까요? 아니면 그 왕성한 호기심을 채우시겠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잘 생각하십시오. 일단 결정을 하시면 그대로 될 테니까요. 박사님의 결정에 따라 박사님은 전과 다름없이도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부유해지지도 현명해지지도 않는 거죠. 물론 죽음의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도우셨으니 영혼이야 보다 풍요로워지시겠죠? 자, 아무튼 박사님의 선택에 따라 눈앞에 새로운 차원의 지식뿐 아니라 명예와 권력의 길까지도 열릴 수 있답니다. 그것도 바로 여기 이 방에서 말입니다. 사탄의 불신을 흔들 정도의 경위가 펼쳐질 테니까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시군요.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미심쩍어 한다 해도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그 끝을 외면하기엔 이미 불가해한 상황이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았나 싶군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은 전혀 그렇지 못했네. 좋습니다, 레니언 박사님. 단 맹세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상황은 우리 작업상의 비밀입니다. 박사님은 지금껏 가장 편협한 유물론에 사로잡혀 초월적 신약의 가치를 부인하고 스스로 우월성을 호언하셨죠? 자, 이제 똑똑히 보시죠. 그는 계량컵을 입술로 가져가 한 입에 털어넣었어. 그리고 비명소리가 이어졌지. 그는 몸을 비틀거리다 탁자를 붙들고 늘어졌어. 그리고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며 숨을 헐떡거렸지. 그리고 바로 내 눈앞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네. 어느 순간 몸이 팽창하는가 싶더니 얼굴이 검게 변색되고 이목구비도 마구 일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벽까지 뒷걸음질 치고 말았네. 나는 그 저주의 광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공포가 정신을 짓누르기 시작했지. 오 맙소사,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어. 창백한 얼굴의 한 남자가 온몸을 비틀며 마치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반쯤 정신을 잃고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드듬드듬 앞으로 다가오는데 거기에 헨리 지킬이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후 1시간 동안 그가 들려준 이야기까지 옮겨 적을 용기는 없네. 이미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두 귀로 들었으며 그로 인해 내 영혼은 파괴되고 말았어. 그 광경이 두 눈에서 사라진 지금 그 상황을 믿을 수 있는지 자문해 본다네. 모르겠어. 내 삶이 뿌리까지 흔들린 것만은 분명하이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죽음의 공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옆을 지키고 있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지독한 불신을 품고 죽고 말 거야. 아무리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자가 들려준 윤리적 불경을 떠올릴 때마다 난 두려움에 벌쩍 뛰고 만다네. 기억조차 두려워. 어떻선 내 한마디만 하겠네. 자네가 기꺼이 내 말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 한마디로도 부족하리라 생각해. 지킬이 실토한 바에 의하면 그날 밤 내 집에 기어들어온 괴물은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르의 살인자로 영국 전역에 지명수배된 장본인이라네. 헤이스티 레니언. 마지막 글입니다. 10. 헨리 지킬의 진술. 나는 1800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좋은 체격에 근면성까지 타고난 덕에 총명한 명망가 동료들의 존경을 한몸에 누렸으며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래의 명예와 영광도 따놓은 당상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런 내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었다. 유희의 탐닉. 내 천선적인 쾌활함은 타인이야 행복하게 해주겠지만 문제는 대중들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근엄한 표정을 지을 위치에 오르고 말겠다는 내 오만한 욕망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탐닉을 억누르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성찰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주변을 둘러보고 내 성취와 지위를 반추해보니 이미 내가 이중생활에 깊이 빠져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난잡한 행실들을 떠벌리고 다녔겠으나 나는 크게 죄의식을 느꼈다. 내 스스로 정한 고귀한 원칙들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병적인 수치심에 그런 부정한 삶들을 몰래 숨기기로 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특정한 성격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성공을 위한 엄격한 기준들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선과 악의 영역을 극명하게 나눈 이유도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로 인해 나는 엄격한 삶의 법칙에 대해 깊이 천착하는 버릇이 생겼다. 삶이란 종교의 뿌리이자 가장 거대한 고통의 원천 중 하나이다. 나는 이중인격자이기는 하나 결코 위선자는 아니다. 내 이중성 어느 쪽이든 극도로 진지하기 때문이다. 절제심을 버리고 치욕 속으로 뛰어드는 나 또한 밝은 빛 속에서 지식을 넓히거나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나만큼이나 나 자신이다. 그동안 전적으로 신비하고 초월적인 현상에 매진했던 내 과학의 연구 방향으로 말미암아 나는 동료들 간에 끝없이 이어졌던 논쟁의 본질을 확인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도덕적 의식과 지적 의식 양면으로 부단히 진실에 접근해 나갔다. 그 진리의 일부를 깨달은 탓에 이렇게 끔찍한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만 것이다. 바로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둘이라고 하는 까닭은 내 지식 수준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견해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면적이며 이율배반적인 별개의 인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라는 가시를 감히 내놓고자 한다. 나로 말하자면 살아온 방식상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갔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측면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간의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이중성을 나 자신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내 의식 속에서 갈등하는 두 개의 본성을 본 것이다. 내가 그중 어느 한 본성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는 게 가능하다면 그건 단지 근본적으로 그 둘 모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내 과학적 발견이 기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부터 나는 그런 인자들의 분리를 백일몽처럼 즐기곤 했었다. 각각의 인자가 각각의 인격으로 분리될 수 있다면 인생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거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부도덕은 보다 강직한 쌍둥이 인자의 규율과 자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도덕적 인자 또한 굳건하고 안전하게 출세의 길에 오르고 원하는 대로 선행을 베풀면 그만이다. 더 이상 관련 없는 악으로 인해 굴욕과 유의를 반복할 필요도 없다. 이율 배반의 쌍둥이가 함께 붙어 있는 건 인류의 비극이다.
번민하는 의식의 자궁 속에서 이 양극의 쌍둥이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좋아. 그럼 어떻게 분리할까? 진술했듯 여전히 그런 식의 몽상에 빠져 있을 때 그 주제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건 실험실 탁자에서부터였다. 우리가 옷을 걸쳐놓은 이 단단한 육체의 비실체성과 무상함에 대해 나는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풍이 천막의 휘장을 날리듯 육신의 옷을 흔들어 벗겨낼 강력한 약물 일부를 찾아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서술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우리의 삶의 저주와 명예는 영원히 인간의 어깨를 벗어날 수 없다. 행여 그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보다 낯설고 치명적인 무게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 고백이 증명해 주듯 내 과학적 업적은 너무도 불완전했다. 그때만 해도 난 육체가 영혼을 구성하는 어떤 기운의 발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기운을 영혼으로부터 분리하고 제2의 형태와 외모가 만들어지는 약만 조제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그 외형 또한 내 영혼의 저급한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복제하기 때문에 본래의 나인 것이다. 나는 이 가설을 실행하기 오래전부터 망설였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정체성의 근원 자체를 통제하고 흔드는 약이란 최소한의 과용이나 부적절한 투약만으로도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저급의 육신 자체를 소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견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고 심오했던 터라 결국 경고 소리를 묵살하고 말았다. 그 후 오랫동안 나는 정기제를 준비했다. 특수 소금도 도매 약국으로부터 대량 구입했다. 그 소금 또한 필수 성분이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 그리고 어느 저주받은 밤 마침내 나는 성분을 합성하여 그것이 부글부글 끓고 연기를 뿜어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거품이 줄어들자 용기를 내어 약을 입속에 틀어넣었다. 극도의 고통이 이어졌다. 뼈가 뒤틀리고 미치도록 토악질을 해대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공포는 생사의 순간조차 초월할 정도였다. 다행히 격통은 금세 가라앉았다. 나는 중병을 틀고 일어나듯 의식을 회복했다. 느낌이 이상했다. 무언가 새로웠으며 그 새로움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쾌했다. 몸이 더 젊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진 느낌이었다. 그 안에 통제할 수 없이 무모해진 내가 있었다.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마구 얽힌 채 머릿속을 급류처럼 흘러갔다. 의무감은 녹아내렸으며 영혼은 낯설고 순수하지 않은 자유를 갈구했다. 새로운 생명을 처음 호흡하는 순간 나는 더욱 그것도 수십 배나 더 사악해졌음을 깨달았다. 결국 노예 근성을 원초적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마침내 그 본성을 깨달은 순간 마치 와인을 마실 때처럼 나는 쾌감을 느꼈다. 나는 두 손을 뻗어 이 신선한 감각을 만끽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 등치가 왜소해졌음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 방엔 거울이 없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채경은 변신 과정을 위해 후에 들여온 것이다. 밤은 이미 새벽으로 접어든 터였다. 아직은 어두웠으나 아침이 오기까지는 머지않았다. 집안 식솔들은 모두 깊고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희망과 승리에 도취된 채 새로운 모습으로 침실까지 가보기로 했다. 별들이 안뜰을 가로지르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지난한 불면의 밤을 통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에 그들 역시 놀랐을 것이다. 나는 복도를 지나 몰래 침투한 이방인처럼 살금살금 내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처음으로 에드워드 하이드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기껏해야 가설에 불과하다.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 이론이다. 내가 도장 찍듯 복사해낸 본성의 악한 측면은 조금 전 방기해버린 선한 자아보다 나약하고 왜소했다.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는 게 10중 8구 노력과 미덕과 절제뿐 사악한 자아를 활용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에드워드 하이드는 헨리 지킬보다 훨씬 작고 가벼우며 또 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헨리 지킬이 선이 빛나는 용모라면 하이드의 얼굴엔 악의 특성이 선명하고도 노골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악은 내 신체의 기형과 타락의 징후를 새겨놓았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추악한 외모를 보며 내가 느낀 건 반감이 아니라 반가움이었다. 그 역시 나 자신이므로
내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내가 보기에 하이드는 영혼을 보다 생생하게 영상화했다. 지금껏 나라고 여겼던 불완전하고 분열된 자아의 모습보다 명확하고 개성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분명 옳았다. 내가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안의 기색을 드러내고 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 모두가 선과 악이 혼재된 존재인데 반해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에드워드 하이드만이 순수 악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직 두 번째 결정적인 실험이 남아있었다. 내 변신이 회복 불능의 수준을 넘어섰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만일 그렇다면 동이 트기 전 더 이상 내 집일 수 없는 내 집에서 달아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황급히 서재로 돌아와 다시 한번 약을 조제해 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극심한 분열의 고통을 겪은 끝에 헨리 지킬의 성격과 체격과 용모를 지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보다 고귀한 영혼으로 하여금 가설을 담당하게 하고 고결하고 경건한 열망의 차원에서 실험을 이끌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생사의 고통을 통해 악마가 아닌 천사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약물의 작용에는 차별이 없다. 약은 악하지도 신성하지도 않다. 다만 내 내면의 감옥문을 흔들어 필리피의 포로들이 방면된 것처럼, 이 말은 바울로와 실라가 선교 중 마케도니아의 옛 도읍에 투옥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필리피의 포로들이 방면된 것처럼 내 안의 죄인을 끄집어내고 만 것이다. 그 당시 내 미덕은 깊은 잠에 빠지고 야망으로 깨어난 악이 재빨리 기회를 꿰찼다. 그로써 에드워드 하이드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로 인해 나는 비록 나한테 두 개의 외모와 두 개의 성격이 존재하고 하나가 순수 악이며 다른 자아는 여전히 과거의 헨리 지킬이라고 해도 교정과 개선의 부조리한 조합은 이미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 당시조차 나는 무미건조한 연구 생활에 대한 반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따금 유의를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실 그 재미라는 게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해도 그다지 방정하지는 못했다. 이미 난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평판 좋은 저명인사였으니 그런 식의 모순된 삶이 마뜩할 리가 없었다. 결국 새로운 힘이 나를 유혹해 그것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약을 마시기만 하면 유명 교수의 몸을 벗어던지고 두터운 망토를 걸치듯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만 해도 괜찮은 생각 같아 보였다. 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준비를 시작했다. 소호의 집도 하나 장만했다. 경찰이 하이드를 쫓아 찾아갔던 집이다. 그리고 파렴치한 데다 입까지 무겁기로 소문난 여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다. 다른 한편 하인들에게도 하이드 씨에 대해 설명하고 그가 내 집에서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만약의 불운을 피할 양으로 제2의 모습으로 내 집을 찾아와 하인들이 익숙해지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그 다음엔 어트선이 그렇게 반대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행여 지킬 박사의 자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사였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나는 드디어 지위에서 비롯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즐기기 시작했다. 이전 사람들은 자객을 고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식으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고스란히 보호했다. 나는 쾌락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최초의 사람이다. 대중의 눈앞에서는 점잖은 채무를 유지하다가 한순간 동네 악동처럼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곧바로 자유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내 경우 그 모든 것이 두터운 막에 가린 틀아 위험의 소지도 없었다. 생각해보라. 나는 존재조차 없는 존재가 아닌가? 단지 실험실로 달려가 준비해둔 약재를 섞어 마실 1, 2초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럼 에드워드 하이드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거울에 따한 입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서재에는 한 조용한 명사가 앉아 연구에 몰두하며 한밤의 램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의욕도 비웃어 줄 수 있는 거물, 바로 헨리 지킬이. 말한 대로 내가 위장을 통해 추구한 쾌락은 불건전하긴 해도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그 쾌락이 넘어가자 내 두 손은 악마의 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탈에서 복귀했을 때 종종 그가 저지른 악행에 아연해야 했다. 나 자신의 영혼에서 불러내 내키는 대로 행하도록 세상에 내보낸 존재는 천성적으로 야비하고 악랄했다. 그의 행동과 사고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석상처럼 무자비하기까지 했다. 그가 온갖 종류의 고문과 학대를 동물처럼 탐욕스럽게 휘두르는 통에 헨리 지킬은 이따금 그의 악행 앞에서 기겁해야 했으나 사실 애초부터 일반적인 법과는 무관한 상황인 탓에 교활하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결국 죄가 있는 건 하이드였다. 오직 하이드뿐이었다. 지킬이 타락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시 깨어났을 때 본래의 선한 양심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하이드의 악행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런 식으로 양심은 마비되어 갔다. 그렇게 눈 감아준 주행들을 이곳에 상술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사실 지금도 내가 한 짓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에 대한 징발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와 일련의 과정들은 지적하고 넘어갈 생각이다.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 자체로야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일단 언급은 해야겠다. 한 아이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어느 통행인이 분노를 산 적이 있었다. 후에 알아보니 어스턴의 친척이었다. 의사와 아이의 부모까지 쫓아오면서 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에드워드 하이드는 그들의 정당한 분노를 달래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헨리 지킬의 이름으로 수표를 끊게 해주었다. 그런 식의 위험 요소는 곧 쉽게 제거되었다. 나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이름으로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원래의 사인을 뒤집는 식으로 새로운 사인도 만들었다. 그래서 재앙은 벗어난 듯 보였다. 댄버스경의 살인사건이 있기 2달 전 나는 또 다른 모험을 찾아 밖으로 나갔다. 그 후 늦은 시간에 돌아와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언가 기분이 이상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분명히 광장에 위치한 넓은 내방과 고급 가구들이었고 마호가니 침대의 디자인과 커튼, 무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내 방이 아니라 소호에 있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작은 방이라는 생각이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나는 씩 웃어넘기고는 느긋한 마음으로 환영의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에도 이따금씩 한가로운 아침잠에 빠져들기도 했다. 좀 더 정신이 들어 내 손을 내려다 보았을 때도 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헨리 지킬의 손은 어떻으니 종종 말했던 것처럼 모양과 크기 모두에서 직업에 걸맞았다. 크고 강한 흰색의 잘생긴 손. 그런데 런던의 누런 아침 햇살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손은 가늘고 굽고 매듭진 데다 거무스레한 털까지 덮여 있었다. 그건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이었다. 아마도 30초 정도는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당혹감에 멍하니 있다가 순간 심벌저가 울리기라도 한 듯 가공할 만한 공포가 가슴을 때렸다. 나는 후다닥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로 달려갔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엔 피가 꽁꽁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다. 헨리 지킬로 잠들어 에드워드 하이드로 깨어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이런 자문은 또 다른 공포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다. 어떻게 바로잡아? 이미 해가 중천이라 하인들이 모두 일어난 데다 약은 모두 서재에 있었다. 먼 거리다. 계단 2곳을 내려가 뒤쪽 통로를 지난 뒤 탁 트인 안뜰을 가로질러 해부실을 통과해야 한다.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굴이야 가리면 그만이지만 변화된 체형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라 말인가? 그리고 그 순간 하인들이 내 2번째 자아의 왕래에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만다행히 아닐 수 없었다. 나는 가능한 한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그때 브래드 쇼가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섰다. 그 시간에 그런 이상한 복장의 하이드 씨를 만나다니. 그리고 10분 후 지킬 박사가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인상을 찌푸린 채 아침을 먹는 척했다. 사실 식욕도 없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이해 불가한 사건은 마치 바빌로니아 벽에 적힌 예언처럼, 이 말은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발사사르의 몰락에 관한 예언에서 떼온 겁니다. 벽에 적힌 예언처럼
나를 겨냥한 판결문 같았다. 그로 인하여 나는 이중자아의 현실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너무 자주 변신을 시도하고 그걸 또 부추겼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에드워드 하이드의 체격도 더 커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몸을 하고 있을 때에는 피도 더 빠르게 흐르는 기분이었다. 난 위험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본성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변신의 자율적 조정 능력이 파괴될 수도 있다. 요컨대 에드워드 하워드의 성격이 나 자신의 본성으로 고착되고 만다는 얘기다. 약의 효력도 항상 균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었다. 초기에 한번 약효가 듣지 않는 적도 있었다. 그 후로는 이따금 용량을 2배로 늘리기도 했다. 한 번은 3배를 지어 복용했는데 그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였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불안정이 변신의 만족도를 해치는 유일한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초기에는 지킬의 몸을 붓는 문제가 난점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늘어지만 불행하게 강화되고 있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결론은 아니었다. 원제의 좀 더 나은 자아가 조급해 소멸되고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유쾌한 자아가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두 본성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기능들의 사용은 서로 달랐다. 선악의 복합체로서 지키는 한 손에는 가장 민감한 두려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마음껏 누리는 즐거움을 만지작거리며 하이드의 쾌락과 모험을 투사하고 공유했다. 하지만 하이드는 지킬에게 흥미가 없었다. 지킬은 단지 산적들이 추적을 피해 몸을 옮기는 은신처에 불과했다. 지킬은 아버지 이상의 관심을 지녔으나 하이드는 아들의 무관심을 극한으로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킬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 오랫동안 탐닉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한껏 포식하게 된 은밀한 욕구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하지만 하이드와 함께 한다면 무수한 이익과 큰 뜻을 포기하고 단박에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거래는 부당해 보였으나 거기엔 여전히 고려사항이 남아있었다. 지킬은 절제의 불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는 반면 하이드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다. 상황이 기이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의 논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보편화되어 있었다. 자극과 불안감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죄인에게 운명의 주사위를 던진다. 결국 그 수많은 친구들처럼 나 역시 선한 자아를 선택했지만 그를 지켜낼 힘이 부족했다. 그렇다. 나는 초로의 두드리 박사를 선택했다. 친구들한테 둘러싸인 채 정직한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나. 지금껏 하이드로 변신해 누렸던 자유와 젊음, 가벼운 발걸음과 거침없는 충동, 은밀한 쾌락 등 난 그 모든 것에 단호하게 작별을 고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다. 소호의 집도 포기하지 않고 에드워드 하이드의 옷도 서재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2달 동안 난 결정에 충실했다. 난 2달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삶을 영위하며 그 보상으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은 최초의 불안감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양심에 대한 찬양도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려 나는 다시 고민과 갈망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바로 자유를 갈망하는 하이드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약해진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변신약을 제조해 마시고 말았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한 핑계를 찾을 때 자신의 우둔한 신체적 무감각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50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나야말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렇게 고민했으면서도 에드워드 하이드의 성격을 특징 짓는 철저한 도덕적 무감각과 과도한 악의 탐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내가 벌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우리에 갇혔던 악의 본성이 포효를 지르며 뛰쳐나왔다. 약을 마실 때조차 나는 보다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불행한 희생자 댄버스경의 충고를 들을 때 내 영혼의 조바심의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 앞에서 단언컨대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사소한 자극에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이제 나는 아픈 아이가 장난감을 부수는 것보다 더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졌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는 유혹에 대해 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본능적인 균형 감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모두 벗어던졌다. 더욱이 내 경우엔 아무리 사소한 유혹이라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옥의 분노는 즉각 나를 깨웠다. 나는 더없는 쾌락에 휩싸인 채 저항하지 않는 노신사를 무차별 난타하고 한 대 한 대마다 쾌감을 맛보았다. 그러고 나자 발작적 황홀경 속에 갑자기 피로감이 이어지더니 공포의 전율이 심장을 관통했다. 안개가 그쳤다. 나는 인생이 끝장났음을 깨닫고 저 광란의 현장에서 달아났다. 나는 환희와 전율에 온몸을 떨었다. 악에 대한 갈망은 충족되어 사라졌고 삶에 대한 애착도 최고조에 달았다. 나는 소의 집으로 달려가 확실한 안전을 위해 위험한 서류들을 파기하고 곧바로 가로등이 켜진 거리로 나와 쏘다녔다. 마음은 완전히 둘로 나뉘어 있었다.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충만감에 고무된 채 향후의 악행을 궁리하는가 하면 행여 누군가 보복을 위해 뒤쫓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자꾸 뒤를 돌아보고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하이드는 약을 조제하며 노래를 불렀고 약을 마시며 죽은 자를 위해 금배했다. 차라리 변신의 고통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 놓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이었고 헨리 지킬이 감사와 후회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고 신께 두 손을 모았다. 방탕의 장막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찢겨 나가면서 난 내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기억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하던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자기 부정적인 노고의 직업적 삶을 거쳐 그날 저녁에 저주받은 공포와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끊임없이 회귀했다. 목 놓아 울고 싶었다. 눈물과 기도로서 기억을 통해 꾸역꾸역 달라붙는 저 끔찍한 이미지들과 비명을 철저히 억누르고 싶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 사이에 내 악행의 추악한 얼굴이 나의 영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야 쓰디쓴 양심의 가책이 무디어지자 또다시 환희가 밀려들었다. 내 행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후로 하이드는 없으리라.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난 선한 자아로서만 살아갈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던지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삶의 제약들을 포용했다. 그리고 분명한 포기와 함께 그동안 부지런히 드나들던 문을 잠그고 열쇠도 짓밟아버렸다. 다음 날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나오고 하이드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희생자는 평판이 훌륭한 귀족이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비극적 참사였던 것이다. 사실 그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다. 교수들의 공포 때문이라도 선한 자아를 더 단단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킬은 이제 나의 은둔처가 되었다. 하이드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잡아 사형대로 끌고 갈지니 행여 고개조차 내밀지 말지어다. 나는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미래의 행동거지에 천착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결심은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어떠선도 잘 알 것이다. 나는 타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해냈다. 이제 그 시절도 조용히 지나갔고 나도 충분히 행복했다. 은혜와 선행으로 가득한 삶에 지쳤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그 삶을 충실히 만끽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이중의 목적으로 고통받았다는 데 있었다. 더욱이 참여의 칼날이 무디어가면서 사악한 자아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유를 구가하다 완전히 갇히고 말았으니 그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터였다. 하이드의 소생을 꿈꾸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생각만 해도 난 시급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양심을 가지고 희롱했던 건 온전히 지킬의 존재로서였다. 마침내 일반적인 은밀한 죄인으로서 내가 유혹의 맹공격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만사에는 종말이 있다. 아무리 넓은 그릇도 결국엔 채워지게 되어 있다. 결국 이렇게 잠깐 악에 순종하게 된 것이 내 영혼의 균형을 파괴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따라서 타락은 악의 자아를 발견하기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정월의 청명한 어느 날이었다. 서리가 녹아 거리는 진창이었지만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리전트 공원은 겨울 새들의 노래와 달콤한 봄 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햇살 따뜻한 벤치에 앉았다.
내 안의 짐승이 기억의 편린들을 핥고 영적인 자아도 느슨해져서 향후의 참상을 예고했으나 그래도 긴장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결국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내 능동적인 선의지와 보통 사람들의 나태한 잔인함을 비교해보며 씩 웃고 말았다.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에 끔찍한 욕지기가 나더니 온몸에 미친 듯이 경련이 일었다. 정세는 금세 진정되었으나 난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었고 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느낀 건 사고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훨씬 더 대담하고 무모해졌으며 의무감도 눅눅득 사라졌다. 의복은 오그라든 수족에 흉물스럽게 걸려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도 매듭지고 털도 많아졌다. 에드워드 하이드가 돌아온 것이다. 조금 전만 해도 나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부자이자 명사였다. 집 식당엔 나를 위한 식탁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 적, 교수대에 매달아야 할 악명 높은 살인자가 되어 집 없이 쫓겨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순간 판단력이 흔들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었다. 나는 두 번째 자아로 변했을 때 신체 기능들이 전보다 더 예리해지고 정신도 훨씬 자유자재로 발휘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때문에 지킬이 포기할 일에도 하이드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었다. 내 약은 서재 유리장에 들어있었다. 어떻게 손에 넣지?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난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꽉 눌렀다. 실험실 문은 내가 잠갔다. 집을 통해 들어가면 하인들이 나를 교수대로 넘길 것이다. 결국 다른 손을 빌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때 생각난 인물이 레니언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접근하지? 설득은 거리의 시선을 벗어난다 해도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생면부지의 혐오스러운 방문자일 내가 무슨 재주로 유명한 내과 의사를 움직여 동료 지킬 박사의 서재를 뒤지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때 문득 지킬 박사의 특성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필체, 그렇다. 편지를 쓰면 된다. 그 기발한 착상에 이르자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었다. 나는 즉시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지나가는 마차를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기억나는 포틀랜드 거리의 한 호텔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마부는 조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옷에 가려진 운명이야 처참했으니 그 모습이야 우스꽝스럽기 거지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내가 불같이 화를 내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마부는 물론 내게도 다행이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자를 당장 마부석에서 끌어내렸을 터였다. 호텔에 들어가서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는 식으로 종업원에게 급부터 주었다. 그들은 내 면전에서 시선도 교환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나를 구석방으로 안내하고 필기 도구도 가져다 주었다. 생명의 위협에 빠진 하이드는 내게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다. 그는 통제불능의 분노로 몸을 떨었고 살인 욕구로 충만했으며 간절히 폭력을 원했다. 그리고 지극히 교활하기까지 했다. 그는 가공할 의지로 분노를 다스린 채 두 통의 편지를 완성했다. 하나는 레니언, 하나는 풀에게 보낼 것이었다. 그는 그 편지들이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심부름꾼에게 등기로 보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그 후 그는 하루 종일 손톱을 물어뜯으며 별실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식사도 혼자 했는데 두려움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오히려 벌벌 떠는 건 웨이트들이었다. 그리고 밤이 깊자 그는 마차 구석에 올라타고는 도시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녔다. 내가 그라고 부르는 이유는 차마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옥의 사생아한테는 인간적인 면모가 전무했다. 그의 내면엔 오로지 두려움과 정오뿐이었다. 그는 이었고 마부가 의심을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차를 포기하고 대담하게 한밤의 동행인들 가운데로 스며들었다. 옷까지 헐렁한 터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딱 좋았다. 두 개의 원초적인 감정이 폭풍처럼 내면을 헤집었다. 그는 두려움에 쫓겨 발걸음을 재촉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빨리 인적 없는 길로 숨어들며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성냥갑 비슷한 걸 내밀며 말을 걸었는데 그가 뺨을 때리자 후다닥 달아나 버렸다. 레니언의 집에서 모습을 회복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옛 친구의 공포가 내게 영향을 준 것 같았다.
하지만 몇 시간 전의 상황에 비하면 박사의 공포와 혐오감은 기껏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별것 아니었다. 내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나를 괴롭히는 건 하이드가 되는 두려움이었다. 레니언의 비난을 듣는 것도 꿈결처럼 아련하기만 했다. 나는 몽롱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고된 하루였던 터라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끔찍한 악몽들조차 끼어들지 못할 만큼 깊은 잠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소 몸이 떨리고 기운은 없었으나 기분은 상쾌했다. 물론 내 안에 잠든 야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두려웠으며 전날의 끔찍한 위험을 잊은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다시 집에 돌아와 약을 수중에 넣었고 더욱이 위기 탈출의 기쁨이 너무도 커서 내 영혼은 희망으로 충만할 정도였다. 나는 아침 식사 후 한가로이 안뜰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런데 그때 변신을 알리는 기이한 느낌에 다시 휩싸였다. 나는 간신히 서재로 달려 들어갔다. 하이드 열정으로 들끓기 전에 어서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런 경우엔 2배의 투약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 후 우울한 기분으로 난로가에 앉았는데 다시 통증이 시작되고 나는 또 투약을 해야 했다. 요컨대 그날 이후로는 즉각적인 투약과 지속적인 정신단련이 없으면 지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조를 알리는 경련에 시달려야 했다. 더욱이 잠이 들거나 의자에서 깜빡 졸게 되면 깨어나는 건 늘 하이드였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주와 내가 나 자신에게 선고한 불면으로 인해 그것도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인 터에 나는 열병에 시달리고 탈출했으며 심신이 축 처져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그것도 지킬의 몸으로 말이다. 게다가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제2의 자아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하지만 잠이 들거나 약효가 떨어질 때면 곧바로 공포의 이미지들로 가득 찬 환영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영혼은 근거 없는 정오로 들끓었으나 그 반면에 육신은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졌다. 더군다나 하이드의 힘은 지킬이 약해짐에 따라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을 구분해 주었던 정오조차 양쪽 모두에게 균일하게 드러났다. 지킬에게 정오는 생존 본능이었다. 지킬은 이제 자신과 의식의 일부를 공유하고 또 죽음까지 동행할 괴물의 기행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공존의 관계를 초월해서 하이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이드의 생명 에너지가 사악할 뿐 아니라 무생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무적행의 연니가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쳤으며 무정형의 티끌덩어리가 손짓을 하고 죄를 지었다. 죽어서 형체도 남기지 못할 존재가 삶의 공간을 강탈하려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 가공할 만한 공포야말로 아내보다 눈보다 더 가깝게 달라붙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의 살갗안에서 놈이 두들거리거나 부활하기 위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놈은 그가 약해지거나 잠에 빠져들 때마다 그를 지배하고 삶에서 물러서게 했다. 지킬을 향한 하이드의 정오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교수대가 두려운 탓에 부단히 일시적인 자살을 감내하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종속 상태로 회귀해야 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지킬이 지금 처해 있는 무기력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그로 인해 내 역할을 대신한 원숭이 인형놈은 내 노트에 내 필체로 더러운 욕들을 적어놓고 편지를 찢어 발기고 아버지의 초상화를 불태웠다.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던들 그자는 오래전에 자해라도 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나를 고통에 빠뜨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삶에 대한 그의 집착도 놀라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저 그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메스껍고 몸서리쳐지는 나조차도 그 비열한 애착과 열정을 돌이켜보거나 아니면 내가 자살을 통해 그를 떼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떠올리면 새삼 그가 불쌍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더 이상 넋두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더 이상 시간도 없다. 누구도 이런 고문을 당한 적이 없다는 정도로만 얘기해 두련다. 하기야 그런 고통도 반복되다 보니 영혼조차 무뎌져만 갔다. 고통이 완화된 게 아니라 절망에 순응해 간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천벌이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최후의 재앙이 닥쳤고
그로서 나 자신의 얼굴과 본성은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염분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시험한 날 이래로 한 번도 보충하지 못했으니 당연하다. 사람을 보내 재료를 구입하고 약을 조제하긴 했지만 비등이 발생하고 첫 번째 변색이 따랐을 뿐 그 이상의 변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아무리 마셔도 효과는 없었다. 런던을 이잡듯 뒤졌다는 얘기는 풀에게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소용이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최초의 구입분에 불순물이 들어있었고 약의 효과를 가능케 한 것도 바로 그 미지의 불순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마지막 조제분의 힘을 빌려 이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다. 기적이 없다면 헨리 지킬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것도 마지막일 것이다. 아, 이토록 얼굴이 상할 수가 있다니. 이 글을 마치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행여 이 글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건 세심한 준비와 엄청난 행운이 조합된 결과일 것이다. 글을 쓰는 동안 변신의 고통이 엄습할 경우 하이드가 나타나 원고를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편지를 감춰둔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만 한다면 그의 경이로운 이기심과 순간에만 국한된 사고 덕분에 그의 원숭이 같은 행동으로부터 편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둘을 짓누르고 있는 재앙은 이미 그를 변화시키고 짓밟아 누른다. 지금으로부터 30분 후 그 역겨운 인격을 다시 그리고 영원히 걸치게 되면 나는 이 의자에 앉아 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긴장과 극도의 두려움으로 혼미해진 채 마지막 은신처인 이 방을 어슬렁거리며 사소한 위협의 소리에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이드가 교수대에서 죽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자살이라도 시도할까? 모르겠다. 상관도 없다. 지금은 내가 죽을 시간이다. 이후로는 내가 아니라 하이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이 고해의 편지를 봉인한 후 불행한 헨리 지킬의 삶을 마감코자 한다.